조선을 500년짜리 긴 드라마로 본다면 숙종 시기는 가장 치열하게 싸운 시즌이었습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권력 다툼은 매일 이어졌는데요.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론을 지나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치를 갈고 왕실은 복구에 힘썼지만 겉으로만 평화로웠을 뿐 사실 이 당시 조선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정치 세력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엔 두 거대한 세력이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인과 남인입니다. 이 둘은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처럼 끊임없이 싸웠는데요. 문제는 그 싸움이 의견 충돌 정도가 아니라 죽이느냐 죽느냐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대편 사람들은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을 정도였죠. 명분은 도리와 학문이었지만 현실은 자리싸움, 즉 정권 쟁탈전이었습니다. 왕을 둘러싼 신하들이 편을 갈라 싸웠고 정권이 바뀌면 반대파는 파직, 심하면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치의 핵심은 왕이 아니라 어느 당이 왕 옆에 있느냐였죠. 말 그대로 생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젊은 왕 숙종. 숙종은 14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의 시대는 겉으로 보면 태평성대였지만 실제로는 왕이 늘 정치 세력의 인질처럼 살았던 시기였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신하들이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며 버티면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신하들의 합의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제한된 군주였죠. 그래서 숙종은 생각했습니다. 왕의 뜻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당파를 이겨야 한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충신보다 두 세력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왕권을 중심으로 세우는 정치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 전략이 바로 황국정치. 예를 들어 오늘은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 숙종은 내일 남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다음엔 다시 서인으로 돌아가는 시기였죠. 이걸 환국, 즉 정국을 바꾼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3번 정권이 뒤바뀐 걸 삼환국이라 불렀죠. 숙종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하들이 너무 세서 왕이 무시당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왕권을 지키려면 신하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은 서로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는 것이 곧 권력이었지만 이들이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루트는 제한돼 있었죠. 하지만 유일하게 왕에게 직접 말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궁중의 여인들, 즉 후궁과 중전이었습니다. 조선의 후궁은 대부분 누군가의 딸이자 어떤 당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을 직접 설득하는 대신 왕의 곁에 있는 여인에게 부탁을 넣었습니다. 전하께 이 말을 한마디만 전해주십시오. 우리 당의 임무를 좀 써달라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궁중의 여인들은 정치적 통로가 됩니다. 숙종이 누구의 손을 잡느냐에 따라 정권이 바뀌었고 그 결과 궁중의 여인들이 정치 싸움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장옥정, 훗날 모두가 장희빈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이 밀어넣은 정치적 카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숙종의 사랑을 얻으면 곧 남인이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거죠. 즉 장옥정의 등장은 로맨스를 넘어서 왕과 정치 세력 그리고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교양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만큼 세련되었고 말투와 태도에서도 강단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대 여인들이 소극적으로 길러지던 것과 달리 장옥정은 자신을 단단히 다듬으며 성장했죠. 당시 조선 정치 상황은 서인 세력이 조정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 민씨의 집안이 서인의 핵심이었죠. 즉 왕비와 정권이 같은 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반대편인 남인 세력은 완전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때 남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왕을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을 바꾸면 된다. 즉 정치적으로 서인 편에 서 있는 인현왕후 대신 자신들의 편에 가까운 여인을 왕 옆에 세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회복하려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장옥정인 것이죠. 장옥정의 집안은 원래 남인계 인물들과 혼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즉 그녀는 태생적으로 남인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장씨가 왕의 눈에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 남인 세력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처음엔 장옥정은 시녀 출신 후궁 후보 정도로만 궁에 들어왔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예쁜 얼굴에 말투는 세련됐고 음악, 그림, 시에도 능했죠. 무엇보다 숙종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조용히 맞장구 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첨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주면서 그동안 전하께서 얼마나 고심하셨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위로하면서도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게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인 세력의 여인 인현왕후 민씨는 왕비이자 서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민유중은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녀는 명문가 출신답게 언제나 품격을 지켰습니다. 예의 바르고 신중했지만 늘 원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원칙에 충실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는 안정감이지만 숙종에게 냉정함으로 보였던 것이죠. 장옥정은 숙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살짝 웃으며 전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했죠. 숙종에게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준 여인이었습니다. 즉 장옥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인현왕후는 옳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있었고 정권의 무게추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하자 남인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녀를 부르면 그 주변에 있던 남인 출신 내관, 상궁, 관료들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얻게 되었죠. 1678년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으로 책봉합니다. 그러나 궁중의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기존 세력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죠. 인현왕후의 자리는 위태로워졌고 장옥정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가 손에 넣은 것은 왕의 사랑이었지만 사실상 왕권을 뒤흔드는 열쇠를 쥔 것이었죠. 정치적으로는 남인이 득세한다는 신호가 보이자 서인 세력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689년 숙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옥정을 정식 왕비, 즉 중전으로 세웁니다. 이게 바로 조선 정치사의 대전환, 기사황국입니다. 남인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서인은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장옥정은 후궁에서 왕비가 되면서 조선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나라 전체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장옥정이 중전이 된 이후 남인의 관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의 오라비, 외숙, 사촌들이 하늘들 관직에 올랐고 궁의 인사는 남인들로 교체, 궁의 여인들까지 모두 장옥정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왕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피로감. 숙종은 장희빈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존재가 점점 감정적인 짐이 되어버렸는데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은 이제 남인 세력의 상징이 됐고 그녀를 감싸려면 숙종은 계속 정치 싸움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편하지 않다와 같은 복잡한 감정을 느낀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피로감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숙종은 왕권을 강화했다 믿었지만 실상은 남인이 조선을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조선은 전하의 나라가 아니라 장씨의 세상이라 하오. 남인 세력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숙종이 자신들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남인들은 숙종의 성격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숙종은 한번 사랑하지만 오래 의지하지는 않는 왕이었습니다. 정치적 균형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사랑의 손을 뗄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이대로 두면 나라가 장씨와 남인의 손에 넘어가겠다. 숙종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왕권의 강화였지 남인들의 독주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로운 균열의 조짐이 보이자 서인 세력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94년 숙종은 또 한 번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다시 균형을 잡기로 결정하고 남인 세력을 숙청, 서인을 다시 불러들였죠. 이것이 바로 갑술황국입니다. 불과 5년 전 장옥정을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그 왕이 이번엔 그녀의 기반을 직접 무너뜨린 겁니다. 장희빈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승리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시작이었다는 것을. 조선 숙종 20년, 한때 9년간 왕비로 군림했던 장옥정은 신분이 희빈으로 강등되면서 다시 후궁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한 후 민씨는 복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련 끝에 조용히 궁으로 돌아왔죠. 그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예법을 지키며 숙종 앞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숙종은 그 모습에서 다시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2년한 후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그러나 그 병의 이면엔 섬뜩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주술로 저주했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름 없는 무당, 밤마다 몰래 불려들여진 재물들, 그리고 붉은 피로 적힌 부적들, 그 모든 소문이 가리키는 인물이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철저히 예법의 공간이었지만 권력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미신과 주술에 의지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병으로 쓰러지자 궁 안에서는 은밀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장씨가 무당을 불러 왕비를 저주했다 하옵니다. 그 말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숙종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장옥정이 실제로 무속인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자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숙종은 더 이상 장씨를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그녀가 웃으면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한때 보여주던 부드러운 순종은 이제 왕에게 계산된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왕은 점점 멀어졌고 장옥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 민씨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병이었지만 궁 안에서는 주술의 이야기만 남았죠. 숙종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남은 자리엔 오직 배신감과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1701년 10월 숙종은 최종 명을 내립니다. 희빈 장씨에게 사액을 내리라. 그녀는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 왕세자를 바라보며 짧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 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열었던 권력의 문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3.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끝내 남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왕세자 이유는 여전히 왕의 계승자였죠. 숙종은 차마 그 아들까지는 내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장희빈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죽은 후 궁의 모든 그림과 기록에서 그녀의 흔적을 지우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진 바로 다음에 숙종은 자주 장희빈이 살던 취선당을 홀로 찾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죠. 그는 분명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에게 장희빈은 정치의 실패이자 감정의 상처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부정하면서도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장희빈 사건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즉 그녀가 정말 인연왕후를 저주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증거는 거의 없었고 정치적 조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부적이나 인형이 실제로 발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서인 세력이 인연왕후의 복귀 이후 다시 정권을 잡은 시점이었고 남인과 장희빈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장희빈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덤과 주술은 왕과 백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죄의 언어였죠. 정치적 숙청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술이라는 프레임이 사용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희빈이 무당을 가까이 하며 궁중의 귀신을 불러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같은 기록 안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궁녀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궁녀들은 이후 모두 포상이나 관직 진급을 받습니다. 즉 정치적 연출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또한 숙종의 심리도 한몫했습니다. 숙종은 인연왕후가 죽었을 때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녀를 내쳤고 결국 병들게 했다는 자책이 있었죠. 그때 주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숙종은 이미 장희빈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였고 그 소문을 믿고 싶었던 심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감정이 논리를 압도했고 결국 사액이라는 극단적 명령으로 이어진 겁니다. 즉 실제로 무당을 불렀다는 증거도 왕비를 저주했다는 객관적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여인의 영향력은 불길한 주술로 연결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너무 쉽게 먹혔던 거죠. 숙종사 후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그의 앞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장희빈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비난과 불신의 이유가 되었죠. 서인 세력은 여전히 장희빈을 나라를 어지럽힌 악녀로 규정했고 그녀의 아들마저 그 불명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경종은 병약했고 정치력도 약했습니다. 그는 늘 어머니의 그늘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잃은 날부터 세상 모든 걸 잃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경종은 약 4년의 기간을 제위하고 3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짧게 제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경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서도 가장 의혹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인데요. 기록상으로는 병으로 인한 급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의혹이 뒤따른 독살설이 강하게 돌았습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숙종의 또 다른 아들 영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장희빈의 아들이 아니라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죠. 영조는 철저히 어머니의 반대편 인물, 즉 장희빈과 그 후손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장희빈의 이름을 다시는 높이지 말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통치 속에서도 장희빈의 비극은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욕하면서도 동시에 불쌍한 여인이라 속삭였죠. 장희빈은 야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은 남성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죄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남자였다면 개혁가 혹은 정치가라 불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이었기에 그 야망은 탐욕이 되고 죄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를 음험한 여인, 왕을 유혹한 악녀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쓴 사람들은 그녀를 권력의 중심에 세워놓고 이용했던 바로 그 남인 세력이었습니다. 숙종이 죽기 전 남긴 말이 하나 전해집니다. 그녀를 죽인 것은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나 내 마음은 이미 그날 함께 죽었다. 그 말은 오랜 세월 조선 궁궐에 맴돌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정치가 결국 사람을 죽이고 왕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장희빈은 한 여인이었고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조선의 권력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지금도 말합니다. 사랑 때문에 망한 여인인가? 아니면 권력에 휘말린 희생자인가? 어쩌면 둘 다일 겁니다. 그녀는 사랑을 이용했지만 결국 사랑에 갇혔습니다. 왕을 유혹했던 여인, 그리고 왕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조선이 가장 두려워한 여자 장희빈으로 남아있습니다.